자, 이어서 물권의 마지막 담보물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유치권, 두 번째 질권, 세 번째 저당권. 셋을 묶어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먼저 유치권 간단히 볼까요? 우리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유치권은 이거야. 건물 내가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비죠. 공사비를 안 줘서 건물의 점유를 장악해서 공사비를 받아내려는 거야. 이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공사비 때문입니다. 공사비 떼먹으려고 그럴 때 건축업자가 건물의 점유를 장악해서 돈 받아내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건축주 있죠. 건축주하고요. 업자하고 빌라를 지어달라, 공장을 지어달라, 아파트를 지어달라라고 계약을 합니다.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인, 업자를 수급인. 건물 지어주세요. 그럼 내가 10억을 드리지요. 도급계약. 그런데 건물을 다 완성을 했는데 건축주가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안 주는 거지. 그래도 업자가 저 돈을 받으려고, 공사비로 돈을 받으려고 건물에 뭐를요?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는 겁니다. 점유를 장악해서 돈 가져와라 이거죠. 돈 주면 내가 점유 넘겨주지. 이게 유치권이다. 그래서 유치권은 본질이 뭐냐? 점유입니다. 점유를 해가지고 저 집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방법. 이를 유치권. 두 번째죠. 질권 만나보실까요? 돈 빌려주고 전당포에서 담보로 시계를 담보로 잡아두는 거야. 요즘엔 많지 않지만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신용카드 거래가 있기 전에는 질권 계약을 합니다. 질권을. 내가 돈이 필요한데 없잖아 돈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계를 전당포에다가 맡겨놓고 급전을 빌려 쓰죠. 그럼 전당포에서는 돈을 빌려준다고 이렇게. 빌려주면서 뭐를 담고 있어요? 시계를 담보로 딱 쥐고 있죠. 이게 질권입니다. 근데 이 질권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계 같은 동산이죠. 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산을 담보로 잡아두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률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동산에 관한 거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 일체 출제되지 않아요. 용어만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두시면 된다는 거. 세 번째 담보물권은 저당권이죠. 이건 우리 현실에도 빈번하게 쓰죠. 돈을 빌려주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담보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거. 이게 저당권이죠. 내가 국민은행 가서 3억을 대출을 받았죠. 받을 때 집을 담보로 놓잖아요. 그럼 은행은 3억을 꿔주고 뭐를 잡은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아둔 거죠. 이게 저당권. 이 셋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담보물권의 특성 볼게요. 특성. 149페이지에 특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부종성. 부종성 옆에다 이걸 한번 써보실까요? 국민은행, 여기 채무자. 내가 대출을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무자 집이 국민은행 앞으로 이 아파트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으로. 그럼 저당권이라는 거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받을 돈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요. 대출금을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상환하면, 채무가 어떻게 되면 변제가 되면,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야. 이게 부종성.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채무가 있을 때 저당권이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저당권은 채무가 어떻게 되면 변제로 소멸하면,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야. 부종성의 원리. 부종성은 채무가 어떻게 되면 빵원이면 변제가 돼서 빵원이 된 거잖아요. 상환을 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야.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를 부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종성. 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채권의 종이다. 부종한다 이런 뜻. 두 번째는요. 수반성이죠. 수반성. 수반성은 이런 거예요. 국민은행이 빌려준 1억이죠. 1억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 받을 돈. 채권도 있고 은행은 저당권도 있고.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채권이. 이건 사람에 대한 거야. 돈 갚으라고. 저당권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채권 따로, 저당권, 물건 따로. 이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거, 사람. 저당권은 사람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거죠. 이 저당권은 채권하고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이때 채권을 넘기면 저당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같이 가는 거? 채권하고 저당권이요. 채권하고 저당권이 따로요, 같이요? 같이 이전하는 거. 같이 이전하는 거를 무슨 성? 수반한다. 더불어 간다 이거죠.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하고 저는 부부죠. 어떻게 가요? 같이 이전해요. 채권을 넘기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를 부종성의 원리. 근데 독일은 우리하고 달라서 채권 따로 가고 저당권하고 따로 다녀요, 얘네들은. 독립적이라고 그래요. 부종성이 아니라 독립적. 우리는 수반성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불가분성. 여기서 불가분이라는 게 뭘까? 가분이라는 거는 나눠지는 거고요. 불가분은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지. 그럼 채무자가 대출금 1억인데 내가 9천을 갚았어요.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갚았어요. 다 갚은 거예요? 일부 갚은 거예요? 일부 갚았죠? 그럼 저당권은 못 없애요. 말소가 안 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얼마 갚을 때까지? 전부를요. 전부를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야. 이를 무슨 성?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거야. 나눌 수 없어. 뭐 할 때까지요? 전부 갚을 때까지. 전부를 뭐 할 때까지? 갚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 이놈의 저당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오케이. 이를 불가분이라고 그래요. 전부 갚아야 돼. 전부. 그럼 네가 5천만 원 갚았다고 이게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저당권은 줄지 않아. 전부 갚아야 돼. 무슨 성? 불가분성. 네 번째는 물상대위. 이 부종성하고요. 이 물상대위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자, 물상대위라는 거는 은행이 저당을 잡은 거는 이 부동산이죠.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공장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공장을 담보로 해서 1억을 융자해 줬어요. 그런데 공장이 어젯밤에 불이 났어. 불나버렸어요. 불나버려가지고 담보가요 사라졌어.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죠? 저 공장이 불나버렸는데 담보가 없어졌구만. 담보가. 그때 저당권자는 공장이 불이 나면 이 공장 주인은 불이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뭐를 받게 되죠?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받게 되거든요. 보험금을. 그때 이 은행은, 국민은행은 공장 대신에 어디다가요? 보험금에다. 보험금에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거야. 이를 물상대위라고 해요. 공장이 뭐가 났을 때요? 불나면. 공장이 불나면 채권회수를 어디로부터 해요? 보험금에서. 화재 보험금이죠. 보험금에서 압류해가지고 채권회수하는 거. 보험금을 뭐해서? 압류한다. 압류해가지고 채권회수하는 거를 무슨 대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물건 대신에 어디에? 보험금에. 물건 대신에 보험금에 효력이 미치는 것. 이를 물상대위. 만약에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수용되었다. 국가로부터 수용되어가지고 그러면 수용되면 보험금이 나와요? 보상금이 나와? 그때는 보상금이라고 하죠. 보상금 나오죠? 그럼 어디다가? 은행은 공장 대신에 어디에? 보상금에. 보상금에서 채권에서 들어가는 거. 이를 무슨 대위? 물상대위.
이 네 가지를 담보물권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통유성. 근데 이 물상대유는 조심할 게 유치권에서는 안 되고 저당권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갈게요. 이렇게 네 가지만. 특히 부종성 그리고 물상대유 두 개 강조해 드리고 갑니다. 세부적인 거는 기본 강의 펼쳐 드릴 때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의 세 가지죠. 세 가지. 유치권, 질권, 그리고 저당권. 세 가지 개요하고 특성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치권을 만나보도록 하는 순서. 자, 유치권 그러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공사비 때문에. 공사비 안 줘가지고 건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끔 차 타고 가다 보면 건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플랜카드 걸어 있죠. 그게 우리가 보는 유치권이에요. 그 말은 유치권이 걸려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다. 여기 채무자 있고요. 이쪽에 유치권자 있어요. 그럼 이분은 대부분 뭐야? 공사비 때문에. 공사비를 못 받아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라는 거,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는 건 뭐죠? 공사비.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는 거다. 공사비. 여기 미수금에 있다 이거죠. 미수금 10억, 미수금 100억. 누가? 업자가, 건축업자가. 건축업자가 공사비 미수금 못 받은 게 있어서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요. 점유를. 이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고 있는 게 유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 또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있어요. 내가 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다 차 수리를 맡겼죠. 그럼 카센터는 차를 수리하잖아요. 그럼 수리를 하면 뭐가 생겨요? 수리비요, 수리비. 자동차 수리비 받을 돈 생기죠. 그 수리비가 만약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가져올 때까지 차를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누가? 카센터가. 카센터가 차를 유치하죠. 차를. 카센터. 차 수리비. 여기는 건물을 유치하는 거고 여기는 차를 유치하고 있어. 차를. 뭐 받으려고? 차 수리비 받으려고. 컴퓨터 수리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다 미수금이죠. 미수금 채권이 있다는 얘기다. 이때 저 부산에 가면요, 이 피에스타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서면 한복판에. 여기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한테 이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면적도 엄청나요. 근데 이게 유치권이 걸려서 이 유치권이 걸려가지고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가 이렇게. 그럼 매매나 경매가 된다는 거는 이게 매매나 경매가 된다는 건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경매로요. 그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받을 때까지요. 공사비를 다 받을 때까지는 이 점유를 안 풀어줘 쟤한테. 근데 유치권은 세주인이죠. 이거 세주인 낙찰자죠. 낙찰자한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유치권이 물권이니까. 이게 물권이라서 채무자한테도 주장하고 세주인한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물권이야, 물권. 유치권, 물권. 그래서 세주인, 낙찰자한테도 유치권으로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얘가 달라고 그러면 건물 넘겨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얘가? 돈 줘. 이 공사비죠. 공사비 안 주면 나 점유 안 풀어줘. 점유 못 풀어준다고 그러는 거지. 그 유치권이 무섭다는 거죠. 왜요? 경매가 돼도 유치권은 안 없어지고 남아 있어요. 그때 이 낙찰자는 뭐를요? 공사비 끼고요. 공사비 끼고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런데 유치권을 풀으려면 이 낙찰자가 유치권을 풀어내려면 이 공사비 있죠. 이 공사비가 만약에 50억이다. 50억을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제를 해줘요. 변제를 해줘야 유치권을 얘가 풀어준다고. 그래도 유치권은 뭐가 돼도요? 경매가 돼도 이게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도 유치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유치권은 존속한다. 그대로 유치권은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할 때 유치권이 그냥 남아있는 게 돼요. 얘가 낙찰받아도. 그래서 경매에서는 유치권 있는 물건을 피하는 거야. 왜 피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얘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 이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서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경매할 때 물건에 뭐가 있으면 유치권이 있으면 일단 경매를 꺼려 한다, 피한다 이런 얘기다.
그 배경은 이겁니다. 유치권이 뭐하기 때문에 경매가 돼서 소멸해요, 존속해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뭐하게 됩니다.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이 물권이 뭐하면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야 존속한다, 존속한다는 거죠. 왜요? 이게 물권이라서. 그래서 이 피에스타라는 물권이 가치로, 시장 가치로는 뭐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치권이 걸려 있으니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경매가 돼요? 안 되지.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경매가. 이 유치권이 그냥 살아 있으니. 우리 현실에서 유치권이 있는 거는 경매가 잘 되기 어렵다. 왜? 경매가 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는 겁니다. 물권. 유치권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권이 하나 있는 거고, 물권은 제3자인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는요, 유치권자가 공사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돈 줘, 돈. 그럼 얘가 돈 받으러 갈 때는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을에게. 돈 줘라고는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돈 줘, 돈 줘, 돈 달라고. 돈 줘, 돈 줘, 을에게. 근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물권이니까. 물권인 유치권은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자, 유치권자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 두 번째는 유치권. 이건 물권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는 게 중요하다. 금전채권 주장하고 뭐 주장하고요? 유치권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금전채권은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 채무자에게. 따라서 얘가 낙찰자에게 돈 달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왜요? 얘는 채무자가 아니야. 얘가 채무자가. 반면에 유치권 주장은 누구한테도요? 모든 사람에게, 낙찰자에게도. 낙찰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금전 채권 주장하고 유치권 주장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갑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카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금전 채권하고 유치권하고 두 개가. 카드가 이게 머릿속에서 구별이 돼야죠. 구별되는 게 여기가 포인트. 자, 이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무조건 점유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물건을 점유해야 돼. 이 요건 하에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기고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받을 돈, 받을 돈. 그리고 그 물건을 뭐 해야 되느냐면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네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기고 채권, 받을 돈이 생기고 물건 뭐 할 것? 점유할 것.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대법원 판례 중에 아주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제주도에 이분이 조랑말을 키웠어요. 근데 저 조랑말이 봄날에 풀려가지고요, 고비가 풀려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콩밭에서 콩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콩밭에 저 조랑말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조랑말이 콩을 열심히 뜯어먹었어요. 그리고는 밭을 엉망을 만들었지. 그러면 콩밭 주인은 조랑말로부터 뭐를요? 손해를 입었죠. 손해를. 저는 뭐 조랑말인데 밭을 엉망을 만들었구만. 그래서 콩밭 주인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변상해달라라고 하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이. 콩값이죠. 콩값 물어달라. 얼마? 300만 원. 300만 원에 대한 뭐가 생기게 됩니다. 채권이요. 300만 원의 채권이 생겼어요. 손에 물어줘. 네 말이 내 콩밭을 엉망을 만들었어. 그럼 이쪽은 조랑말 주인은 300만 원에 대한 뭐가 생기게 되나요?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채권은 생겼지만 유치권이라는 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조랑말을 점유를 해야죠. 자, 보세요. 물건에 관하여. 여기서 물건을 조랑말이죠. 조랑말에 관하여 뭐가 생기고 채권이요. 콩값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다. 300만 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이라는 건 여기서 뭘까요? 조랑말이죠. 조랑말을 뭐 할 것? 점유를 할 것.
채권 생기고 저 조랑말을 뭐 할 거야?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지. 이 두 가지 요건 하에 뭐가 성립하는 거죠? 유치권이요. 유치권이 드디어 성립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이 두 가지 전제예요. 두 가지 전제를 꽤 뚫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B는 저 조랑말을 붙잡아야죠. 붙잡으려고 이렇게 덤볐더니 얘가 하필이면 뒤차기를 잘해. 뒤차기를 한 방 얻어 터졌어요. 점유를 할 뻔했다가 놓쳤죠. 잡았다가 끈을 놓쳤어. 그 고삐를.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이번에 두 번째가 다시 냅다 공격을 해가지고 말을 잡았어요. 잡으면 뭐가 돼요? 드디어 점유가 장악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유치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시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이 생긴 거는 만약에 이게 6월 1일. 근데 6월 1일 날은 저 말을 잡으려고 그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뒤차기에 얻어 터져가지고 못 잡았어. 일주일 뒤에 조랑말이 또 왔어. 그래서 6월 8일 날 붙잡았다. 6월 8일 날 말을 뭐 했다? 점유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생긴 거죠? 채권이 생기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뭐를 하게 된 거죠? 점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 말은 채권이 생긴 거하고요, 점유를 취득한 거는 시점상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먼저 채권 생기고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 콩밭주인이 유치권을 얻으려면 저 조랑말을 뭐 할 것? 점유를 할 것.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되나요? 얘가 조랑말을 이렇게 점유를 해서 데리고 있으려니까 이 말이 보기보다 관리가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분이 말을 좋아해도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똥을 엄청 많이 싸요. 배설물이 엄청나요. 이게 보기보다. 제 집사람이 이거 승마를 해가지고 같이 몇 번 가봤거든요. 배설물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2kg, 3kg가 넘어요. 많이 쌀 때는. 그건 매일 싼다고 해보세요. 매일 싼다고 그러면 이 배설물 처리가 되겠냐고. 그래서 B가 내가 말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겠어. 왜? 배설물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B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말을 키우잖아.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갖다가 맡겼죠. 말을 맡겨놨어. 그럼 말은 누가 데리고 있게 되나요? 이 친구가 저 조랑말을 직접 보관하는 중이죠. 직접 보관.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직접 점유라고 그래요. 친구인 제3자가 저 조랑말을 뭐 하게 되고요?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B는 콩밭주인 B는 말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B는 제3자인 친구를 통하여 무슨 점유를 하게 되나요? 간접 점유를. 간접으로 점유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3자는 뭐를 하게 되고요? 직접 점유를 하고. 누가? 제3자인 친구가. 유치권자인 콩밭주인은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를.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점유를 얘가 장악을 하는 걸로 보는 거야. 누굴 통해서 해도 제3자를 통해서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를 해도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만약에 이 조랑말이 고삐가 풀려가지고요. 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누구한테요? 풀려가지고 어디로 가면 에라 달려야지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요? 자기 집을 찾아갔어. 채무자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어요. 조랑말이. 그럼 누가 데리고 있게 되나요? 채무자가요. 채무자가 말을 뭐 하게 돼요? 점유해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유치권은 콩밭 주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은 없어지게 돼요. 왜요? 채무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유를 꼭 누구 쪽에서 하고 있어야 되느냐? 받을 사람, 돈 받을 채권자가. 채권자 쪽에서 점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점유가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직접 점유든 얘가 간접 점유든 그건 상관없지만 단 누구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러면 유치권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유치권은 박살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유치권의 생명은 점유라는 거다. 점유다.
두 가지를 성립요건에서 기억을 해두시죠. 하나는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기고 채권이 발생하고 그 물건을 뭐 할 것? 점유를 할 것. 여기서 문제. 여기서 퀴즈 한번 드릴게요. 이 조랑말이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조랑말 1, 조랑말 1, 조랑말 2, 조랑말 3, 세 마리가 나왔어. 세 마리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케이. 조랑말 1이 아니라 3이요. 3이 콩밭을 엉망을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콩밭주인은 뭐가 생기나요? 손해배상 채권 생겼죠. 300만 원. 근데 저 3을 잡으려고 그랬더니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제일 커, 말도 크고 뒤차기도 잘해. 뒤차기를. 한 방 얻어 터졌어요. 어우, 내가 저 자식은 못 잡겠는데. 그래서 B의 와이프가 처가 그러는 거죠. 여보. 저 3보다 저 1이 좀 비실비실하고 작아. 사이즈도 작아. 쟤를 잡아. 잡아 여보. 냅다 잡았어요. 뭐를 잡았어요? 1번을. 그럼 유치권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 손해배상 채권은 3번에서 생겼는데 점유는 몇 번을요? 1번을 했죠?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 말은 3번이죠. 바로 3번을 붙잡아야 되거든. 3번이 아닌 몇 번을요? 1번 말은 이 손해배상 채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채권 발생이 몇 번이야? 3번이죠. 3번 말에서 채권 생겼죠. 그럼 몇 번 말을? 3번 말을요. 3번 말을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몇 번 점유하면 1번은 이 채권하고요. 1번하고 채권은 뭐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이를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없다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결련성이 없다. 결련성. 아주 중요한 용어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3번 말로부터 채권이 생겼으니까 3번 말을 붙잡아야지. 죽어도. 엉뚱하게 1번이나 2번 붙잡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좀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아파트 공사를 해서 아파트 공사비 못 받은 돈이 50억이야. 그 아파트는 가동이었어. 가동 시공비로 못 받은 게 50억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몇 번을요? 다동에 있는 아파트를 점유했다. 이건 유치권하고 상관없는 거야.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거지. 바로 내가 공사해준 물건을 점유를 해야 된다는 사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결련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결련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상관성,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채권하고 저 말하고 상관관계,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연관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유권 두 가지 정리합니다.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기고요? 채권이 생기고 물건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정리권. 이어서 유치권의 효력 보시죠. 유치권자의 권리 부분입니다. 유치권이 생기게 되면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유치권자는. 점유를 왜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지. 콩값 받으려고. 손해배상 채권 회수하려고 그러죠. 건축업자는 왜 건물을 점유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공사비.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 유치권이 생기면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리가 몇 개냐? 5개입니다. 5개 암기합니다. 5개 암기. 첫째, 경매권이 있어요. 유치권자는 돈을 안 주면 뭐 할 수 있어? 물건을 경매 칠 수 있어.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동그라미. 두 번째,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랑말을 넘겨줘 안 넘겨줘? 안 넘겨줘. 돈 줄 때까지 인도 거부하는 거예요. 인도 거부. 이게 유치권의 핵심이다. 핵심. 돈 줄 때까지 안 줘. 나 못 줘. 뭐를 못 줘? 점유를요. 점유를 안 주고 거부하는 겁니다. 돈 줄 때까지. 못 줘 물건. 돈 갖고 오라고. 현찰을 갖고 와. 그럼 내가 점유를 풀어주지. 이를 무슨 효력? 유치적 효력.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조랑말이 남의 집에 와 있잖아. 지금 유치권자의 점유에 의해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자. 이때 얘가 조랑말이 생각보다 예민해서 남의 집에 가면 밥도 잘 안 먹어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얘가 밥을 안 먹어서 병원에 치료를 해가지고요. 치료비가 들어갔어. 치료비. 병원 치료비가 만약에 이게 6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콩값 300만 원에다가 치료비가 얼마예요? 60만 원 들어갔죠? 이것도 치료비 60만 원도 따로 청구권이 또 생기는 거야. 왜? 이
치료비도 어디에서? 조랑말에서. 조랑말이라는 물건에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또 더불어 붙어가는 거죠. 이어서 간이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은 뭐냐면 조랑말을 경매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조랑말로 어떻게 하냐면 변제에 충당하는 거야. 변제로 뭐 하는 거야? 충당하는 거를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변제라는 게 뭐야? 대물변제야. 조랑말로 콩값 대신에 가지라고. 야, 콩값 대신에 조랑말 가져. 이게 뭐라고? 간이변제 충당. 변제 충당하는 거. 마지막은 무슨 수치요? 과실수치권. 그래서 유치권자가 인정되는 권리가 몇 가지로? 5가지로. 5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하나씩 더 풀어가지고 정리할 텐데 일단 5가지만 딱 정리하고 가요. 유치권자의 권리는 몇 개로? 5가지로. 자, 이 5가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려니 머리가 좀 아파서 제가 쉽게 머릿속에 저장하라고 암기 팁을 드립니다. 경유비 간과라고 정리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경유비 간과. 오케이, 5가지. 자, 그럼 이제 유치권 공부할 때 우리는 2가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주시는 게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유치권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2가지로 정리가 되셨어요. 물건에 관해서 뭐가 생기고요? 채권이 생기고 그 물건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2가지입니다. 2가지는 반드시 저장. 이 물건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를 결련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결련성. 조랑말 1번, 조랑말 3번 중에서 3번을 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3번이 내 콩밭을 엉망을 만들었으니. 그럼 몇 번을 점유해야 되죠? 3번 말을요. 3번 조랑말을 점유해야 되는 겁니다. 왜? 3번으로부터 채권이 생겼으니까. 이를 결련성. 오케이. 그러면 어떤 권리가 법에 의해서 생기느냐? 유치권자에게 5가지 권리가. 권리죠. 권리 몇 개? 5개. 경, 유, 비, 간, 과. 이렇게 5가지요. 2가지가 유치권에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유치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요? 돈을 갚으면. 돈을 다 갚으면 유치권은 사라지는 거지. 2번째는 점유를 이루면. 조랑말이 점유를 잃었다. 걔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유치권은 박살나는 거야. 유치권의 생명은 뭡니다? 점유라는 거 기억 꼭 해두십니다. 점유가 유치권의 길이고 생명입니다. 점유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점유. 이렇게 해서 유치권 마무리 짓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정리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이죠. 저당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은요.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용자를 해주죠. 그리고 담보로 뭐를 잡는 거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의 대표적인 이해죠. 이때 담보 부동산이 몇 개면? 한 개면 뭐라고 그래요? 단독저당이라고 그래요. 아, 나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 대출을. 얼마를? 5억 받았거든. 5억에 대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빚이요. 채무가 생겼지. 그럼 은행은 뭐가 생긴 거죠? 5억에 대한 채권이 생긴 거지. 돈 빌리는 거는 소비대차라고 그랬어요. 소비대차. 그리고 나 담보로 뭐를 넣었어? 땅을 넣었어. 땅을. 이 과수원을요. 내 과수원을 담보로 잡혔어. 그럼 과수원이 뭐가 되는 거죠? 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 그리고 은행은 그러면 저 땅에다 뭐가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이라는 게, 저당권이라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떼면 저당권이 나와요. 저 과수원 등기부 열람하면 저당권이. 채권액 5억. 이건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생겼죠. 그래서 저당권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거야. 이 돈을 받으려고 은행은 저당을 잡은 거지. 그럼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이 담보 잡은 부동산을 뭐 하게 돼요? 경매 처분하는 거다. 저당권의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경매 처분입니다. 경매 처분. 경매 처분할 수가 있어요. 저 담보 잡은 부동산을. 처분권이 있어. 처분권. 경매를 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거. 우선 변제. 후순위자보다 이 저 부동산의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지. 이게 저당권의 핵심. 이때 담보가 하나죠. 하나면 단독저당. 담보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저당. 볼까요? 담보가 몇 개요? 여러 개죠. 여러 개면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면 무슨 저당? 단독저당. 여러 개면 공동저당. 내가 땅 요 과수원으로 했더니 이게 담보가 3억이 5억이 안 된대잖아.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있는 임야 있어. 임야를 담보로 또 넣었어. 임야를 담보로 또 넣었어. 그럼 임야에도 뭐가 생겨요? 저당권이 또 생기지. 그 담보가 몇 개요? 하나, 두 개죠. 이러면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 되는 거지. 은행은 안전한 차원에서 과수원에서 혹시 잘못돼도 5억을 못 받으니까 이것까지 담보로 잡아놓은 거죠.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요, 최고액 한도로 담보를 잡아놓은 거를 근저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저당은 무슨 뜻이냐? 채권액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최고액.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요. 최고액이 얼마다? 여기 1억이다. 최고액 1억이라고 돼 있고, 등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저당. 등기부를 했다면 여기는 저당권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구별하자면 근저당권이라고 표시가 돼요. 특징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나와. 최고액 1억. 이 1억이 최고액 1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억 한도로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은행은 얼마까지만 1억까지만 이 부동산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경매 처분했을 때 얼마까지만? 최고액까지만. 최고액이니까 지금 얼마요? 1억이죠. 1억이라고 최고액이 등기되어 있죠. 그럼 1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최고액이 10억이면 10억이고 5억이면 5억까지만 등기된 만큼 우선 변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부채가 이 채무자가 최고액은 여기에 5억인데 최고액은 5억인데 부채가 얼마냐? 부채가 빚이죠. 이게 15억이다. 부채 15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은 최고액보다 더 많이 융자를 해준 거네. 훨씬 많이 해준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은행은 근저당권이라고 등기가 되면 얼마까지만요?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은 못 받아. 그 말은 얼마까지만? 5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세 가지 유형, 단독저당, 공동저당, 근저당을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특징은 뭐예요?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다. 우선 변제. 근데 특히 근저당은 어디까지만 받아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는 점에서 보통 저당권하고 다르다. 이걸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세부적인 논의, 디테일한 논의들은 본강이 들어가면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끝낼게요. 그러면 자, 이 과수원을요. 이 은행이 과수원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럼 과수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과수원에 보니까 과수원이잖아요. 여기 3,000평. 3,000평을 담보로 은행이 잡았어요. 그래놓고 등기가 돼 있죠? 채권액은 5억. 못 갚으면요. 5억 못 갚으면 저 농협은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경매를 하죠. 어느 거를? 이 땅을. 과수원 땅을 경매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낙찰자는 뭐를요? 땅을 낙찰받는 거예요. 낙찰자가 땅을 경매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 사과나무 심어놓은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낙찰자가 이 땅만 가져가요? 사과나무도 가져가나요? 사과나무는 땅에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도 낙찰자가 다 먹어요. 다 차지해요. 왜냐? 저당권의 효력은 땅하고 부합물, 저 20개도 미치거든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이 땅에 붙어 있는 부합물하고 어디에?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낙찰자는 땅도 과수원도 먹고 뭐까지요? 부합물 20가구 여기 종물까지 다 먹어요. 낙찰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과나무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창고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여기 창고 있었는데요. 창고는 건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어. 무허가 건물.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못 가져가요. 낙찰자가 못 가져가. 땅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은 낙찰자가 차지해도 뭐는 못 차지해요? 건물 있죠. 창고 건물하고 이분이 거주하는 건물 있죠. 이 건물을 낙찰자가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수원 땅은 누가 차지하고요? 낙찰자가 차지하고. 건물은 누가 차지하고? 채무자가 그냥 쓰고 있고. 그럼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창고는 A 거. 땅은 누구 거? A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낙찰자 C로. A에서 누구로? C로. 달라졌죠? 뭐에 의해서? 경매로 동일인이었어요.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잖아 지금. 동일인이었다가 뭐에 의해서?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뀌었네. 달라졌어.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경매로 동일인이었던 땅하고 건물이 달라졌죠. 땅은 A에서 누구로? C로. 건물은 A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때 이 건물주는 창고주인 건물주인 A는 누구 땅 위에? C 땅 위에. 낙찰자 땅이죠. 낙찰자가 땅을 먹었잖아요. 경매로. 그러면 누구 땅에? 낙찰자 C 땅 위에. 건물인 창고라고 저 주택을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있어야 되죠. 못 드는 거지.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이니까. 그러면 땅 주인 A는 누구한테요? 건물주 A에게 뭐를 주는 거죠? 지상권을 준다. 지상권을. 이만큼을 쓰라고. 내 땅을 쓰라고 할 권리. 지상권이 A에게 생깁니다. 건물주에게. 이때 경매로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졌죠. 이럴 때는 무슨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C 땅 위에 뭐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생겨서 이 건물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 건물을. 이를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법정 지상권 366조에. 그거는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동일인이었다가. 동일인이었었어. 땅도 A 거, 창고도 A 거. 동일인이었죠.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 땅이 바뀌었어. 경매로 달라졌네. 동경달이라고 암기를 해요. 동경달이라고.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졌죠. 그럴 때는 누가요? 창고주인 A가 지상권을,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더라. 이 지상권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366조에 366조의 법정 지상권. 수험생들이 그 공포스럽다는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철거돼야 안 돼요? 그냥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 만약 묘가 있었다면 뭐가요? 분묘기지권이 생기겠네. 오케이. 건물이 있으면 뭐가 생기고? 법정 지상권이. 오케이. 자, 이 재밌는 논의들을 기본 강의에서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자, 인문 강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고요. 보다 재미있고 심도 있는 논의들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열성 그리고 저의 열정이 더 잘 모아져서 보다 재미있고 효율적인 민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강의 이렇게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